네, 조금 전 청와대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석 민생 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어려운 시기 작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세부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오늘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2차 재난지원금 검토되는 바로는 1차보다는 규모나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추경 규모는 7조 8천억 원. 네. 그리고 성격은 지금 피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7조 8천억 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지금 직격탄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경기부양적 성격이 조금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도 이제 피해본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넓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구제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보편 지급 문제를 많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번에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향 조정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 또 그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좀 고민이 깊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한테 일단 1차로 지급됐을 때는 10만 원씩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2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좀 선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또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지역을 특정할 수가 있고 또 피해 규모도 산정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일종의 이제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재난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또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편 지급이 또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단 피해를 많이 상대적으로 본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형평성 맞추는 게 지금 마지막에 정교하게 좀 다듬어져야 될 작업인데 집합 금지가 내려졌던 12개 업종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유사한 피해를 보신 업종도 있을 테고요. 또 이런 업종 하는데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자, 지금 비대면 생활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제 사회적 활동도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뭐 돌봄 휴가 연장이라던가 네. 아니면 통신비 같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돌봄 휴가가 일단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자녀들 돌보기가 좋아졌죠. 지금 예, 사실은 열흘을 더 연장한 거죠? 기간 예,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학교들도 비대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워낙 또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늘 집에 있는 상태인데 그 관리를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사실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저 이제 마땅히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돌봄 휴가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 제도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초등학생 이하 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1인당 이제 20만 원씩 돌봄 쿠폰도 이제 지급을 하겠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안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금 통신비 예. 2만 원씩 이제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건데요. 예. 이 제일 마지막에 그 통신비 지원권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모두에게 이번에 지급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의 표시라도 좀 이렇게 받으시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가 담긴 예.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세 이상이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이제 허리계층은 제외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13세 이상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이게 일회성 지급인 거죠. 네, 일회성 예. 지급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선별 지급인 건가요? 보편 지급인 건가요? 이걸 딱히 어떻게 꼬집어서 네. 선별 지급이다, 보편 지급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운데요. 성격상으로 보면 보편 지급에 조금 더 가까운 예.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휴대전화를 보유할 수 있는 나이 이 정도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에는 아주 어린 유치원 학생들도 휴대전화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요금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또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온라인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지금 결국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경우도 많이 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데 따른 데이터 요금이 예.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사실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차라리 전기요금을 내려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전기요금 인하라고 하는 게 그것도 뭐 물론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이 낮은 계층은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없으면 오히려 밥벌이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게 또 휴대전화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선택의 문제지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약한 이웃을 먼저 돕기 위한 취지다.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통신비 13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 거는 이런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다. 아까 네. 이정훈 평론가 이런 예.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급을 추석 전에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는데 지금 큰 틀에서는 제1야당도 뭐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사실은 추석 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도 이제 그 뭐 기관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미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급은 가능하면 빨리 지금 처리를 해주는 게 좋죠. 어차피 네. 지원을 할 거면.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1야당도 적극 협조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들 집중 지원하겠다 정부 대책도 나오고 방역 당국도 지금 더 확산될까 굉장히 걱정인 상황입니다. 지금 100명대 중반에서 뭐 폭증세는 막았습니다만 그 중반에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방역 당국도 굉장히 고민인 상황인데요. 또 두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추석 한번 고비가 있고요. 개천절이 또 한번 고비인데 지금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굉장히 공권력을 동원해서까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광복절 도심 집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온 국민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 뭐 전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환자 수를
폭증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일단 있다고 보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개천절 집회를 여는 걸 공권력을 동원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엔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국민들도 그에 따른 지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 국민, 다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엔 좀 자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 집회 자제를 좀 호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꼭 막기보다는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예. 판단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아주는 게 우리 사회 전체 국민들한테 지금 오히려 더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제 당시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여당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책임론도 좀 피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종인 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절체절명의 시기니까 두 손 모아서 부탁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정치권이 모두 이제 집회를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 온 국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특혜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내용 빼고 새 소식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되는데요.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서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건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예, 국방부 문건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예.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국방부는 지금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까지 입장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해당 부대에서 작성한 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대 통합행정 시스템에 이제 올라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요즘은 사실은 그 민원 잘 처리하지 않으면 워낙 맘카페라든가 또 이른바 곰신 카페라든가 예. 이런 쪽을 통해서 부대의 그 부적절한 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성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각 부대 차원에서도 이 민원은 굉장히 사실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처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자, 당연히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대에서 이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 예. 전화 민원 그 내용이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이다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것까지도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정한 양식이 아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양식에 따라서 이제 다 기록을 한 그런 문건이 이제 공개가 일단은 된 겁니다. 예. 네. 지금 내용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본인으로서는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마지막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시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전화를 한 분은 YTN 취재 결과 추미애 장관 본인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좀 애매한 것이 이게 국방부에 전화를 하긴 했는데 이 민원실이 일반인들도 다 이용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라고 해도 한 자녀의 부모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 부모 입장으로서 아이가 아픈데 병가를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의는 할 수 있겠죠. 예. 여당 대표는 자녀와 관련돼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여당 대표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맥락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장관 당시에 이제 여당 대표가 아들의 병가 1차 휴가 갔다 왔는데 더 예. 병가를 연장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그게 예하부대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지원반장이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아들한테 아들을 만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타이른 것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하고 좀 상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한테 묻고 거기에 따라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이렇게 민원실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맥락상으로는. 근데 그건 일반 다른 사안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만약 국방부 민원실로 연락이 갔다고 하면 예하부대에서
그런 식으로 이 상사 지원반장이 아마 대처했던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오히려 더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문의를 했다.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부모로서 문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했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사태가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국방부 문건으로 확인이 되고 저 통합 전산 시스템 정보 시스템 안에 이런 내용이 면담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더 추가로 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건의 내용보다는 추미애 장관의 대응이 지금 문제였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이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뭔가 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그 한 내용이 결국은 위증을 했다는 내용이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건 고위공직자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유만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충분히 그 사퇴 사유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리고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들로 봐서는 이 추 장관 스스로가 개입한 게 상당히 사실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민원실에 전화 걸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좌관도 전화를 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보좌관이 그 아들하고 그냥 잘 알아서 그냥 알아보는 취지로 전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추 장관 지시를 받고 보좌관이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든 내용들을 그동안 추 장관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돼버립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문제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식이 아픈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전화할 수도 있지 이런 시각이 있고 일반 병사들이라면 이렇게 전화 못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 지금 시각도 양분되어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하면서 신분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이건 아직 그 확인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될 수밖에 없겠죠. 여당 대표의 신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당 대표인지 그냥 한 자녀의 부모로서 전화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성 청탁 전화처럼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보좌관이 전화했다, 내가 전화를 받았다, 카투사 단장부터 시작해서 대위, 지금 이제 상사의 입장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민원이 하나도 통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대표 쪽에서 이런 연락이 오고 여당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부대에 만약에 이런 게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서 얘기가 전달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부대 관계자들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다.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경계 짓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건을 문제를 다 키우는 방식으로 왔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가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둘째로는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는 휴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문제가 됐을 때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을 차라리 그냥 얘기를 했더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는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추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는 내가 민원성 청탁이 아니었고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의문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오히려 사태를 자꾸 숨기는 방향으로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땐 검찰이 다시 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도 나중에 가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당사자는 결국 추미애 장관밖에 없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판단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먼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겠다. 오늘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측은 청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했었던 예비역 대령 A씨와 언론사를 고발을 했고요. 시민단체는 통역병 청탁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면서 검찰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양측 입장 함께 듣고 오시죠. 저희들이 고발한 분은 세 분이고요. 기대령 지원 단장하던 분하고 SBS 기자하고 이제 방송사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주체는 그 당시 그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일병의 친척 정모 씨가 되겠고요.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아버지 서 교수라고 칭했습니다.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일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단순 절차에 대해서 단순 문의만 할 것 같았으면 굳이 자신이 그런 서슬프런 정권이 가출범한 집권 여당의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그런 신분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통역병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다라는 그런 국방부 관계자 증언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백한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이고. 예, 지금 아들 군 특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 이것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지금 고소 고발이 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이야기했었던 지원단장 그리고 이걸 보도했던 SBS를 고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 녹취는 사실 SBS만 보도를 한 건 아닌데 이 SBS만 고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저 그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뭐 최초 보도에 해당한다라고 좀 뭐 판단 내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최초 들고요. 보도 그리고 네. 어떤 표현 뭐 수위 이제 그런 예.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 좀 과하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저는 뭐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조사가 실제로 진행이 될 테니까요. 지금 뭐 양쪽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 지원단장 하셨던 분 얘기는 그러니까 이 수료식 끝나고 나서 그 식당에서 40분 동안 자기가 이제 그 이제 청탁 내용을 듣고 그걸 이제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아직도 흔히 하는 얘기로 군대물이 좀 덜 빠지신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표현 안 쓰죠. 그냥 설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그 기조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자면 이제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청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지금 아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건 뭐 확실히 밝히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시민단체는 통역병 청탁 의혹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을 고발을 하긴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사실들이 막 나오고 여러 의혹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사실로 전제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카투사 단장 얘기 대령 말이 이제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말이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기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수료식을 하는 날 특정 뭐 무슨 병사의 부모를 불러놓고 40분 동안 식당에서 얘기를 한다. 예. 이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쪽 변호인이 얘기하는 바로는 모든 장병을 다 모아놓고 사진도 공개를 했고 예,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을 마치 뭐 추 장관의 그 추 장관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좀 약간 왜곡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뭐 연루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당사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법적 대응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핵심도 아니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서 저희가 잠시 나눴던 얘기,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의 기록이 남아있고 그걸 기록이 명확하게 만약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게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민원을 넣었다, 뭐 지금 이제 카투사 간 분들은 얘기를 하지만 자대 배치받는 것은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역병 선발을 할 때 과정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통해서 얘기가 내려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당사자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그동안에 단순히 아들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민원을 냈던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들과 관련해서 국방부 쪽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건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부모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많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많긴 한데 지금 동부지검도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서 좀 조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의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 공방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런데 의혹만 있지 근거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때와 지금 패턴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검찰개혁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다음에 확인해 보면 근거가 없어요. 정치권이 책임 있게 하려면 사실이 뭐다라는 걸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이 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설이라면 소설이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증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병과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필 문제됐던 요 해에만 없어졌어, 서류 자체가. 저는 만들지 않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파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해 것만. 이런 행태는 조국 장관의 이 아들인가 딸 입학 서류가 고해만 없어진 것과도 마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 가족 문제로 법무부 검찰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사권자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나 이 추미애 장관의 케이스에서 볼 때 이 정권은 무슨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소명 작업을 함께 하길 촉구합니다. 네. 지금 여당 그리고 제1야당 정의당 입장까지 듣고 왔는데요. 일단 여당은 지금 실체 없는 의혹들만을 야당이 막 던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전직 그 법무부 장관 아들들 의혹 관련한 서류들만 없어진 게 좀 이상하다, 이게 패턴이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원인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지금 뭐 추 장관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갖고 이제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좀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공세를 벌일 문제냐라고 아마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결국은 정권 비리 수사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정권 비리 관련한 수사, 예를 들어 송철호 전 뭐 울산시장 선거,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이라든가 또 뭐 옵티머스 라인 뭐 이와 관련한 정권 실세들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게 지금 이런 수사를 지금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인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장악하고 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일단 보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이 정권 비리 관련한 수사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억제하기 위해서는 추 장관을 지금 뺄 수 없는 그런 그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추 장관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막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런 게 더 중요한 그런 그 사안으로 걸려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양쪽 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로 공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런 뭐 의혹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한쪽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얘기하고 한쪽은 이제 정권 수사를 막는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태도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론의 결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군 문제와 관련돼 있는 의혹은 이거는 국민들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공정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당이 계속 뭔가를 방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의 공세에 끌려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지지율 추락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이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수사를 막고 안 막고의 문제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왔고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저는 책임성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지만 그거는 사실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보도, 국방부 내부 문건, 통합행정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면담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그동안의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추 장관이 직접 무엇인가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다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추 장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 그냥 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다간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의원들이 감싸기 위해서 자꾸 정치적 공방에 맞상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예. 추 장관을 통해서 뭔가 의혹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감싸다가 논란을 일으키는 말까지 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의당 입장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정의당 의혹을 소명하고 결자 해제해야 된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보다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자 해지하라는 얘기는 결국 자진을 사퇴하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좀 약간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정도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면 추 장관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도 부담을 덜 주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촉구하는 발언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금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나요? 저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청와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사안 자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일단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통해서 과연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부모로서 보였던 행동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공방을 더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뭔가에 매듭을 짓고 여론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 한 여론은 굉장히 나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걸 설명할 사람은 추 장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검찰 뒤에 숨거나 아니면 검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그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의 책임 윤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자세로 좀 이번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적 결단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도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을 테고 뭔가 이 판단이 끝나야 청와대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좀 더 명확한 의혹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